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내과 의사가 알려주는 내 몸 이야기. 대한내과의사회와 그다음에 의학 전문 방송국 DOND가 준비하는 내 몸의 닥터 시간이 오늘 또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은요. 원래 이제 저 대신에 다른 선생님이 해 주시기로 했는데 갑자기 이제 개인적인 사정상 오늘 제가 대타로서 예, 이번 시간을 어 때우게 되었습니다. 저는요. 분당에서 한양내과를 개원하고 있는 이승원입니다. 지금 현재 대한내과의사회 정보통신 부회장직도 맡고 있습니다. 자, 오늘 또한 제가 좀 재밌는 이야기를 좀 가지고 들고 왔습니다. 오늘은 철 보충제와 철 결핍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한번 나눠 볼까 하는데요. 이 철 결핍의 기준이요, 요새 좀 논란이 있습니다. 이 논문들마다 학자들마다 이 철 결핍의 기준을 다시 설정해야 된다, 이런 주장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제가 이제 철 보충제와 또 올바른 철 보충제 섭취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 하면은 뭐 여러분 우리 철 하면은 지금 자동차, 그다음에 산업의 근간, 철강 산업 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겠지만요. 우리 몸에서도요. 이 철, 우리가 산업의 쌀이라고도 하긴 하지만 우리 몸에서도 산업의 쌀 못지않게 이 철은 우리 생명을 유지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필수적인 영양소입니다. 그래서 이 철 결핍은요, 여러 가지 심각한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제가 철의 중요성과 철 보충제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는 시간을 제가 준비를 해 봤습니다. 우리 몸에서요, 철의 역할은 뭘까요? 철은 중요한데요. 첫 번째로 산소를 운반하는 헤모글로빈이라는 단백질의 중요 구성 성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이제 산소가 있어야 살잖아요. 산소가 있어야 사는데 이 산소가 그냥 우리가 들이마시면, 그 공기를 들이마시면 이 산소가 자동적으로 우리 몸에 그냥 쫙 퍼져나가는 게 아닙니다. 이 들여마신 산소를 폐에서 흡수한 다음에 이 적혈구가 우리 몸 구석구석에 산소를 운반하는데요. 그러면 적혈구는 어떻게 운반을 하느냐? 이 적혈구 안에는 헤모글로빈이라는 단백질이 있고요. 이 헤모글로빈의 중요한 구성 성분이 철인데, 이 철에 산소가 달라붙어서 우리 몸 구석구석에 산소를 공급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철이 부족하게 되면은 산소가 원활하게 우리 조직에 공급이 안 되니까 어떨까요? 딱 보면 얼굴이 창백해 보이겠죠. 창백해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철이 이제 철분이 부족한 사람들한테 우리들이 상당히 얼굴이 창백하구나. 왜 이렇게 창백해?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거고요. 이렇게 창백한 사람들은 우리 몸 조직 구석구석에 산소 운반이 제대로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또 하나는 이 철은요, 세포 내 에너지 생산에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철분이 부족하게 되면은 산소 공급이 제대로 안 될 뿐만 아니라 에너지를 제대로 생산을 못하게 됩니다. 세포 안에는 미토콘드리아와 같은 에너지 생산 기관들이 있는데, 그런 기관들은 이제 에서 에너지를 생산하는데 철이 또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또 하나는요, 철이 부족하게 되면은요, 면역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면역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죠? 세균이 우리 몸을 침범을 한다고 해도 우리 몸이 적절하게 대응을 하지 못하게 되겠죠. 그래서 병균에 취약해져서 여러 바이러스나 균의 감염이 잘 되고, 암세포가 생겼을 때 그 암세포를 적절하게 퇴치를 못 시키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 현대인에서요, 이 철결핍은요, 흔하게 발견되는 질병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왜 철결핍이 생길까요? 철결핍의 원인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철분이 부족한 식단을 하는 경우에 철결핍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요새 이제 채식주의자다, 이래서 고기를 좀 멀리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에서는 아무래도 이 철결핍증이 잘 생길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흡수 장애.
철 철이 많은 음식을 먹기는 하지만 우리가 장 쪽에 만성 염증 질환이 있거나 아니면은 위에서 이제 철과 결합하는 단백질을 만들어내는데요. 위에 문제가 있어서 이런 단백질을 못 만드는 경우에는요. 철을 흡수가 잘 안 되기 때문에 흡수 장애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잘 먹는다고 하더라도 장이나 아니면 위에 어떤 질병이 있는 경우에 철분 흡수가 제대로 안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는 이제 출혈입니다. 급성 출혈. 갑자기 뭐 위나 장에서 출혈이 있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우리 몸을 다쳐서 뭐 이 혈관이 찢어져서 과다한 출혈이 있는 경우에도 혈결핍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마는 만성적인 출혈 그러니까 뭐냐면 이 급성 출혈이 아니고요. 뭐 어디 뭐 팔이 뭐 우리가 잘라졌다든지 찢어졌다든지 이래서 급성 출혈로 인해서 혈이 결핍되는 경우도 있지만은 우리 몸이 못 느끼는 만성 출혈 예를 들어서 여성들에서는 뭐 자궁 근종이나 뭐 이런 산부인과적인 질환으로 인해서 이 생리량이 아주 많다든지 이런 상태가 이제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 우리 몸은 느끼지 못하는 아주 천천히, 천천히 진행하는 그런 만성 빈혈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만성 빈혈이 생기게 되면 혈결핍증이 발생을 할 수 있는 거죠. 뿐만이 아니라 위궤양이 있는 경우 또는 암이 생긴 경우 이런 경우에도 이 위궤양이나 우리 소화기 내에 있는 암에서 출혈이 생길 수 있거든요. 이렇게 만성 출혈이 생기는 경우에도 예 이제 혈결핍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혈결핍의 증상은 어떤 증상이 있을까요? 가장 흔한 증상은요. 피로감입니다. 여러분 급성 출혈이 있는 경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뭐 팔이나 다리가 찢어져서 아주 많은 실혈이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어지러움증부터 느끼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런 경우는 사실 흔하지는 않잖아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 이 그렇게 급성 출혈보다는요. 만성적인 실혈, 이 좀 과다한 생리량이라든지 아니면 위궤양이나 이런 어떤 염증성 장염 또는 이제 소화기암 이런 거를 통해서 이제 만성적으로 조금씩 실혈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증상이요. 피로감입니다. 그리고 조금만 운동을 하면은 이제 숨이 찬다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또 딱 보면은 당연히 얼굴이나 이 점막이 창백하게 보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 흔하게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하나가요. 근육통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유가 모르게 원인은 모르지만 이렇게 만성 근육통이 있는 경우에 또한 이 철결핍이 하나의 원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나타나는 증상이요. 이제 이 철결핍이 심하게 되면은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빈혈, 피가 부족하게 되죠. 제대로 피를 못 만들어내니깐 피가 부족해서 빈혈이 생길 수 있고 또 하나는 면역력 저하. 아까 앞에서도 설명했지만 면역력 저하가 생길 수 있고요. 또 이 인지 기능 저하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혈결핍은 집중력과 기억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는 꼭 하고 싶었어요. 빈혈이 있어요. 일반 환자들이 저를 만나서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요. "저 빈혈이 있어요. 원장님. 저 빈혈이 있습니다." 그러는데요. 자세히 들어보면은요. 본인의 증상이 어지럽다라는 말을 본인이 빈혈이 있다고 말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지럽다라는 말을 유식한 한자로 빈혈이라고 알고 있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은요. 빈혈이라는 말은 피가 부족하다라는 뜻이지 어지럽다의 또 다른 한자 동의어가 아닙니다. 같은 뜻의 말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병원에 가서 예를 들어서 어지러움증으로 병원을 갔다고 한다면은요. "저 빈혈이 있어요."라고 이야기를 하면 안 되고요. 어지럽다고 이야기를 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또다시 강조를 하지만 이 피가 부족한 경우, 빈혈이 있는 경우에 어지러움증을 주증상으로 오는 경우는 급성 출혈이 아니면은요. 사실 흔하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이제 빈혈의 증상은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피로감이 잘 생긴다든지, 조금만 운동하면은 숨이 찬다든지, 아니면 얼굴이 창백하다든지, 아니면 만성 근육통이 잘 생긴다든지, 오히려 이런 증상들을 가지고 병원에 내원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어지러움증의 원인은 어떤 병들이 있을까요? 오히려 이 어지러움증의 흔한 원인으로는 이제 뭐 기립성 저혈압,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 있을 때는 괜찮았는데 갑자기 섰을 때에 어지러움증이 있는 경우가 있고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뭐 심혈관계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심장내과를 의사를 본다든지, 아니면 일반 내과 의사를 찾아가도 됩니다. 그리고 또 어지러움증의 원인 중에 하나는 이제 귀가 우리의 평형 감각을 잡아주거든요. 그런데 이 평형 감각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 그걸 평형 감각을 느껴주는 기관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어지러움증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이 뇌 쪽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도 어지러움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뇌에 기질적인 질환이 있어서 어지러움증을 느끼는 경우에는 이 귀 쪽에서 문제가 있어서 느끼는 어지러움증과 좀 양상이 틀립니다. 그래서 귀 쪽에 문제가 있어서 어지러운 경우에는 상당히 어지럽다고 호소합니다. 막 천장이 빙글빙글 돈다고 그러는데요. 이 뇌에 문제가 있어서 어지러운 경우에는요, 이 어지러움증이 조금 그렇게 심하지는 않은 양상으로 좀 나타나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어지러움증이 있다 그러면 봐야 될 과들이 많습니다. 내과도 봐야 되고요. 내과도 봐서 뭐 빈혈이 있는지, 아니면 뭐 심장 쪽에 문제가 있는지, 부정맥이 있는지, 기립성 저혈압이 있는지, 이런 것도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지만, 신경과와 그리고 이비인후과 의사도 봐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철결핍은 아까도 그렇게 위험하다고 그랬는데, 이 철결핍이 있는 경우에 또 어떤 문제들이 생길 수 있을까요? 예, 하지 불안 증후군이라는 병도 철결핍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은요, 이 철결핍이 있다고 해서 꼭 빈혈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철결핍이 있는데 빈혈은 없으면서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이 하지 불안 증후군도요, 그 한 가지 원인이 되는 질병입니다. 한 가지 이제 철결핍이 일으킬 수 있는 질병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지불안 증후군이 있으면 어떤 증상이 생기냐면은요, 야간에 다리가 불편하거나 불쾌한 감각, 통증, 그리고 막 다리를 막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충동, 이런 거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제 또 불면증이 잘 동반이 되거든요. 그래서 환자들 중에서 이상하게 나는 밤만 되면, 야간만 되면은 다리가 내 다리 같지가 않아. 다리가 아파. 통증 같은 게 있어. 뭐 불편해. 이러는 분들이 있다면은요, 하지불안 증후군을 의심을 하고 한번 의사를 찾아가서 이 철결핍증이 있는지 이 부분을 확인을 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뭐 원인 모르게 이제 탈모나 아니면은 이 손톱이 잘 깨진다, 부서진다, 이래도 이제 철결핍이 동반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이제 그 혈액 검사를 해 보고 의사를 찾아가 봐야 되는 경우입니다. 이외에 철결핍이 있게 되면 구강 통증이나 이제 구내 궤양 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혀 구강 점막에 통증이 있거나 구강 궤양들이 잘 생긴다면 우리가 빈혈 검사 또는 철결핍증 검사를 시행을 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 철결핍은 어떻게 진단을 하나요? 뭐 가장 기본이 되는 검사,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검사는 혈액 검사입니다. 그래서 혈액 검사를 통해서 우리가 헤모글로빈, 헤마토크리트와 같은 빈혈 피가 부족한지 빈혈 검사도 해 보고, 또 하나는 이제 혈분 수치도 재고 페리틴이라는 단백질의 수치를 확인하는 방법이 우리가 철결핍을 진단하는 데 가장 중요한 방법이고, 특히 페리틴의 수치를 측정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 외에도 이제 의사가 이학적인 검사를 통해서 우리가 그 눈 안쪽 안검을 갖다가 이렇게 제껴서, 아래로 제껴서 어느 정도 창백함이 있는지, 또는 이제 손톱을 눌러서 창백함이 있는지, 이런 거를 갖다 관찰을 해서 우리가 철결핍을 우리가 추측하기도 합니다. 정확하게 아는 방법은 혈액 검사고요.
혈액 검사와 같이 이학적인 검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아까 이제 페리틴이 철 결핍증을 진단을 하는데 가장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 페리틴이라는 건 뭘까요? 이 페리틴은요, 이 철을 포함하는 단백질인데요. 혈액 내 철의 저장 상태를 가장 정확하게 반영하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이 페리틴은요, 혈 결핍증, 빈혈이 있는 경우에 주로 감소하지만 이 외에도 다른 경우에도 또 감소를 하는데 이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있는 경우에 감소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요, 모든 염증성 질환에서 이 페리틴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페리틴이란 수치를 우리가 이제 결과를 검사실에서 받아서 해석을 할 때에 페리틴이 이 낮으면 당연히 철결핍증으로 진단을 하지만 이 염증성 질환이 있는 환자들에서는 이 페리틴이 올라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요. 이 염증성 질환이 있는 환자들에서 철결핍증이 있다고 하더라도요. 이 페리틴이 정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페리틴을 측정을 할 때는요. 이 염증성 지표를 나타내는 지표 염증성 정도를 반영하는 지표인 CRP나 ESR과 같은 검사를 같이 해서 이 환자가 진짜 페리틴이 부족한 환자인지 아니면 염증으로 인해 가지고 이 페리틴이 올라가서 이 사람이 진짜 페리틴이 부족한 철결핍증이지만 이게 마스킹이 되는지 이 마스킹이 된다라는 거는 말 그대로 가린다라는 뜻이죠. 마스크를 쓴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페리틴이 철결핍증이라는 게 안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같이 이제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진단을 내려야 되고요. 그리고 암이 있는 경우에도 이 페리틴 수치가 가짜로 올라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피가 많이 있는 경우에 우리가 다혈증인 경우에도 페리틴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제 일반적으로 철이 부족하게 되면 많이 부족하게 되면 철결핍성 빈혈이 옵니다마는 이 철이 부족해서 반드시 철결핍성 빈혈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철이 조금만 결핍된 경우, 즉 페리틴이 약간만 낮은 경우에는 빈혈이 없이도 철결핍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페리틴 수치의 정상 수치를요 15로 봅니다. 그래서 빈혈이 있고요. 피 검사를 했는데 빈혈이 있어요. 피가 부족합니다. 피가 부족하고 철결핍증의 정도를 반영하는 페리틴이 15 이하인 경우에는 이 환자는 빈혈이 있으면서 페리틴이 부족하기 때문에 철결핍성 빈혈이 있구나 이렇게 진단을 내립니다. 하지만은요. 다시 이야기하지만은 이 빈혈이 없지만 이 철이 결핍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새는 학자들이 우리가 페리틴을 15를 정상으로 하면은 안 된다. 15는 우리가 철결핍성 빈혈을 진단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도움을 받는 지표이긴 하지만은 우리가 철결핍성 빈혈, 피는 충분해요. 피의 양은 충분하지만 페리틴을 측정을 했더니 30인 경우에는 빈혈이 없는 상태에서도 우리가 철결핍 상태라고 진단을 내려야 된다고 이 주장을 하는 의사들이 점차적으로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가 부족하지 않은 상태, 빈혈이 없지만 페리틴이 30 이하라고 한다면은 철분제를 먹는 게 좋다라고 주장하는 의사들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고 저도 좀 그쪽을 동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페리틴이 낮은 원인은 그럼 뭐가 있을까요? 뭐 임산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이가 자라나고 있기 때문에 이 그 철의 소요량이 크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이제 페리틴이 아무래도 떨어지게 되겠죠. 철이 부족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생리량이 많은 여성, 어린이, 그다음에 만성 질환이 있어서 철을 잘 흡수하지 못하는 노인, 그다음에 이제 만성 소화기 질환이 있는 그런 환자들에서 페리틴이 잘 떨어질 수 있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페리틴의 정상 수치를 얼마로 해야 될 것이냐 이게 조금 논란이 있습니다. 지금 아직 좀 논란이 많고 아직 좀 확립이 안 되어 있지만 학자들에 따라서 틀린데 이때까지는 보통 15 나노그램 per 밀리리터를 좀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15 나노그램 per 밀리리터를 기준으로 하면은요. 어
보통 1000명당 10.9명이 이제 환자에 해당이 된다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당연히 이거를 좀 조금 더 엄격하게 가져와서 이제 30 나노그램을 기준으로 삼는다면 당연히 철결핍증에 해당되는 일반 인구는 당연히 증가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삼는 경우는 이제 1000명당 30명 정도꼴로 증가를 하고요. 어떤 학자들은 45를 기준으로 해서 45 보다 떨어지면 철분제를 먹도록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철결핍증 환자 수의 빈도가 증가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이 철결핍증을 예방을 할 수 있을까요? 뭐 먼저 이제 철분이 충분한 식단을 가지고 가야 되겠죠. 그래서 철분이 풍부한 식품들, 즉 조개류, 육류 등 푸른 생선들을 이제 정기적으로 잘 섭취를 해야 되고요. 철분제를 복용을 할 때에 비타민 C를 같이 섭취하면은요. 철 흡수량이 2배로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복 시에, 그것도 공복 시에 비타민 C와 같이 섭취하는 게 철분제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평소에 건강 검진을 잘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정기적인 혈액 검사로 이 철분 수치, 그러니까 뭐 가능하면 페리틴까지 측정을 해서 이 우리 몸이 철분이 부족하지 않은지 이런 걸 모니터링하는 게 어 중요한 예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철분제 종류들이 정말 많습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철분제 종류들이 많아서 제가 이 철 보충제에 대해서 조금 알려드릴까 하는데요. 크게 이제 이가철 보충제와 삼가철 보충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제 보통 이가철 보충제들은 이제 의료보험으로 잘 커버가 되는데요. 삼가철은 이제 의료보험으로 잘 커버가 안 됩니다. 그리고 보통 철 영양제로 우리가 의사 처방 없이 살 수 있는 철분제들은요, 또는 철 영양제들은 사실 이가철이 아니라 삼가철 제제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병원에서요 가장 많이 처방하는 철분제는요 철황산염 제제입니다. 상품명을 여기서 이야기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이 회로바라는 이제 대표적인 상품명의 그 제제가 있는데요. 이 제품을 이제 저도 제일 많이 처방을 합니다. 이게 흡수율이 그나마 제일 좋습니다. 흡수율이 제일 좋고요. 그리고 가격도 쌉니다. 그래서 많이 처방을 하는데 이게 단점이 있습니다. 소화장애, 변비와 같은 부작용이 제일 셉니다. 그래서 사실 처방을 하면 환자들이 잘 복용을 못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 외에도 이제 철글라이신 황산염 제제가 있고 철글루코산 제제들이 있는데 이 제제들은 뭐 생산이 원활하지 않거나 요새 조금 구하기 힘든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삼가철 보충제들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너무 많은데 제가 대표적으로 이런 상품명을 가진 제제들을 좀 보여드릴까 하는데요. 이제 뭐 해모큐액, 볼그레액, 그래서 이제 의사한테 회로바 큐 제제를 갖다가 그런 철분제를 처방을 받았는데 위장 장애가 있어서 못 먹겠다 그러면은 의사들이 이제 대신 처방을 하는 게 해모큐나 볼그레액과 같은 제제입니다. 이건 이제 삼가철 보충제들인데요. 이 특징은요 부작용이 적습니다. 위장 장애가 적고 변비도 잘 일으키지도 않고 복통도 적고 뭐 이러다 보니까 처방을 하는데 문제는요 흡수율이 떨어집니다. 흡수율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사실 흡수율을 극대화한다면은 이가철 제제로 복용을 하는 게 맞습니다. 혈결핍 시에 이제 일어날 수 있는 부작용이 이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변비, 위장 장애 등이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요. 음식이랑 또는 약물들이랑 상호작용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공복 시에 꼭 먹으라고 그랬잖아요. 공복 시인데요. 공복 시에 먹으라는 거에 이제 좀 유념을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일반적으로 뭐 약 같은 거 뭐 공복에 뭐 드세요 그러면 공복에 먹고 그다음에 곧바로 식사를 해도 되는데요. 이 철분 제제는요. 흡수율을 극대화시키려면은요. 공복 시에 먹는 거는 당연하고요. 공복에 철분 제제를 먹은 다음에 3-4 시간 동안은 식사를 안 하는 게
가장 흡수율을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아침에 철분제제를 먹고 나서 아침 식사를 안 하고 그 아점으로 해서 뭐 한 11시나 12시 이때쯤 식사를 하게 되면은 가장 좋겠죠. 그런데요. 이 철 보충제를 뭐 단순 영양제로 생각해 가지고 막 드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아 철 보충제 이거 영양제야. 나 뭐 먹는 줄 알아? 난 비타민 먹고 오메가 3도 먹고 그리고 철 보충제도 먹고 뭐 그다음에 뭐 루테인도 먹고."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철 보충제는 단순 영양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철 결핍증이 없는데 철 보충제를 과도하게 섭취하다 보면은요. 소화기 문제가 당연히 생길 수가 있고요. 뿐만이 아니라 이게 금속입니다. 물론 이게 우리가 납과 수은과 같은 그런 중금속은 아니지만 이것 또한 금속이기 때문에요. 이걸 너무 많이 섭취하다 보면은요. 이게 이제 간, 심장, 췌장 등의 철이 과다하게 축적이 돼 가지고 손상을 일으킬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만성 피로나 관절통과 같은 그런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사성 산증도 유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철 보충제는 단순 영양제가 아닙니다. 철이 부족하지 않다면은요. 철 보충제는 절대로 드시지 말라고 권유하고 싶습니다. 자, 철 보충제 복용 방법 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이 슬라이드만큼은 쪽 2번, 3번 강조하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는요. 공복에 섭취를 해야 됩니다. 철 보충제는요. 음식과 상호작용을 하게 되면 음식과 같이 먹게 되면은요. 이 상호작용으로 인해서 수율이 뚝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 보충제를 공복에 먹고 나서 가능하면 식사는 4 시간 정도 후에 먹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요. 비타민 C를 함께 섭취하면은요. 흡수율이 2배 정도 올라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타민 C 500 밀리그램짜리 우리가 그 비타민 C 제제로 먹어도 되고요. "아 난 비타민 C 먹으면은 이상하게 속이 아파." 뭐 이러는 분들은요. 이 오렌지 주스 한 잔과 같이 철분제를 복용을 하게 되면은요. 이 흡수율을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격일로 규칙적으로 복용하는 게 좋습니다. 아니 매일 먹으면은 더 흡수가 잘 되는 거 아니냐? 왜 격일로 먹어야 되느냐? 이렇게 궁금증을 가질 수 있는 분들이 많은데요. 철을 먹게 되면은요. 우리가 철분제를 먹게 되면은요. 우리 간에서 이 '철분제를 먹었구나.'라는 거를 눈치를 채게 됩니다. 그리고 헵시딘이라는 단백질을 분비를 하게 되는데요. 이 헵시딘이라는 단백질은요. 철 흡수를 억제를 시켜 버립니다. 억제를 시켜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철분제를 먹은 날에는 헵시딘이 분비가 안 됐기 때문에 이 흡수가 됐겠죠? 그런데 간이 눈치를 챈 거예요. 흡수된 철을 감지를 하고 '야 나는 헵시딘이라는 철을 흡수하는 거를 억제시키는 단백질을 분비를 할 거야.' 이러고 헵시딘을 만들어냅니다. 헵시딘이 많이 만들어졌을 때 그러니까 그다음 날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날 아침에 헵시딘의 혈중 농도가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또 철분제를 먹게 되면은요. 이 철분제가 장에서 흡수가 안 되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헵시딘이 높은 그다음 날에는 철분제를 안 먹고 쉬는 겁니다. 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간에서는 뭐라고 느끼겠죠? '아 철분제를 안 먹는구나.' 그러고 헵시딘을 안 만들게 됩니다. 안 만들게 되기 때문에 그다음 날에 오후부터는 이제 헵시딘의 혈중 농도가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 날에 먹고 둘째 날에는 헵시딘의 농도가 올라가 있기 때문에 철분제를 안 먹다가 세 번째 날 아침에는 헵시딘이 가장 떨어져 있는 시점인데 이때 또 철분제를 먹는 겁니다. 간을 속이는 거죠. 이때 철분제를 먹게 되면 철분제 흡수가 또 극대화됩니다. 그리고 넷째 날은 어떻게 될까요? 넷째 날은 또 셋째 날 오후부터 만들어지는 혈중 헵시딘의 농도가 올라가게 되면서 철분 흡수가 또 잘 안 되겠죠. 그러니까 또 넷째 날에는 쉬고 다섯째 날에 또 먹고 여섯째 날에는 쉬고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환자분들한테 이제 이렇게 드시라고 하면은요. 환자분들이 이제 까먹게 됩니다. 그래서 첫째 날에는 먹고 둘째 날은 안 먹고 그다음에 셋째 날도 안 먹고 넷째 날도 먹고 이러다 보니까 환자분이 '아 차라리 나는 매일 먹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제가 이렇게 철을 올바르게 복용하는 방법을 가이드라인을 드리는 이유는요. 매일 먹어서 또는 이제 뭐 철분제를 먹는데 뭐 '나는 공복에 귀찮아서 안 먹겠다. 뭐 비타민 C랑 같이 먹어야 돼. 나 그냥 먹을래.' 이렇게 해서 매일 그렇게 드시는 분이 아무 부작용이 없이 잘 섭취를 한다면 저도 굳이 이런 방법을 권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은요. 철분제를 매일 먹게 되면은 부작용이 상당수의 환자들에서 동반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을 통해서 섭취를 하게 되면은 철분제를 아무래도 매일 먹는 게 아니기 때문에 위장 장애나 변비와 같은 부작용도 우리가 최대한 억제를 시킬 수가 있고요. 또한 이제 그 철분제 흡수가 이제 이 극대화되기 때문에 철분제를 이제 오랫동안 안 먹고도 이제 뭐 필요한 경우에 어느 정도 이제 철 결핍증이 이제 해소가 되었다 그러면은 우리가 철분제를 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요. 철분제를 올바로 복용하는 게 좋고요. 이렇게 잘 실천을 하는 환자들에서는요. 별 부작용 없이 이가철 제제도 잘 복용하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봅니다. 아주 많이 봅니다. 그래서 이런 올바른 복용 방법은요. 꼭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슬라이드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좀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요. 우리가 60세 이상 일반인들에서 피 검사를 했더니 갑작스러운 철 결핍증이 진단이 되었다. 이런 경우에는요. 약 5%에서 암이 진단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암에 숨어있는 암의 가장 흔한 증상이 철결핍증, 철결핍성 빈혈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요새 막 갑자기 피곤하고 예를 들어서 60세 이상인데요. 갑자기 피곤하고 막 갑자기 살이 빠진다. 얼굴도 창백해. 피 검사를 했어. 피 검사를 했는데 혈결핍성 빈혈이 나타났다. 그러면은요. 빨리 큰 병원에 가서 이 암에 대한 검사들을 좀 해 봐야 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자 이 제가 보통 혼자서는 잘 안 하고 파트너 선생님을 모시고 둘이서 하는데 이 혼자서 하니까 좀 힘들네요. 제가 어지러움증을 느낍니다. 빈혈은 아니고요. 어지러움증을 느낍니다. 예. 자 이제 쪼금 숨을 돌리고요. 지금부터 이제 한 18분 정도 남은 시간 동안은 자 여러분의 질문을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 좀 볼까요? 어 철결 아이스 라떼 님이 만약에 철결핍성 빈혈이 있다면 관리가 안 되었을 때 가장 위험한 점은 무엇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혈결핍성 빈혈이 있을 때 가장 잘 나타나는 증상이 뭐라고요? 피로감, 숨이 찬다든지 근육통 등이 생깁니다. 자 이거를 계속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 면역도 떨어집니다. 감기 정도 더 걸린다. 이거는 문제가 안 되겠지만 뭐 감기를 걸려 가지고 폐렴으로 진행이 돼서 사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요. 이 철결핍성 빈혈은요 꼭 관리를 해 줘야 되고요. 또 중요한 거 하나 철결핍성 빈혈을 일으킨 원인을 찾아야 됩니다. 이 철결핍성 빈혈 검사를 했는데요. 원인이 안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재수가 없으면은요. 암이 동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 원인을 찾는 검사를 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가능하면 관리를 계속 좀 해 주세요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연 멋져 님이 "철분이 부족해서 만성 피로와 비절 증상을 겪고 있는 사람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알아보니 음식의 조합이 영양 흡수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먹는 것이 좋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음식 중에서는 이 적육, 빨간 고기 가 사실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빨간 고기 무조건 많이 먹으면 또 안 좋잖아요. 빨간 고기를 많이 먹게 되면은 염증 수치도 올라가게 되고요. 이 빨간 고기 적육이 또 발암 물질을 만들어내기도 하고요. 또 적육이 어 보통 이제 동물성 포화지방이 많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혈관에 콜레스테롤이 침착이 되면서 혈액순환이 좋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저는 환자들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뭐 식단을 골고루 잘 유지하고 있는데 이 빈혈을 갖다가 치료하기 위해서
고기를 너무 많이 먹는 것도 좋지만 그냥 간단하게 그냥 철분제를 먹는 게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임소피아 님이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기립성 저혈압은 없는데, 그러니까 일어날 때는 갑자기 앉았다 일어날 때는 어지럼증은 없는데 가끔씩 현기증을 느낀다고 합니다. 이 원인은 무엇일까요? 이런 질문인데요. 야, 이거는 사실 이렇게 Q&A 시간에 제가 쉽게 대답을 할 수 있는 성격의 질문이 아닙니다. 이거는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고 적절한 치료를 받아보셔야 됩니다. 자, 생리 기간에 철분제를 먹어두는 게 생리에 도움이 될까요? 생리 전후로 먹는다면 언제 먹는 게 제일 좋을까요? 이거는요. 특별히 생리 때에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혈결핍증으로 진단을 받았다면은요. 생리 기간에만 집중적으로 드실 필요가 없고요. 아까도 제가 설명을 해 드렸지만 격일로 공복 시에 비타민 C와 같이 섭취를 하고 최소한 3-4시간 지난 후에 식사를 해라. 이렇게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혈분 수치가 부족한 건 혈액 검사를 할 수 있을까요? 그럼요. 아주 쉽게 할 수 있고요. 비싼 검사도 아닙니다. 그래서 헤모글로빈, 헤마토크릿, 페리틴, 그다음에 혈중, 철 수치, 그다음에 우리가 TIBC라고 해서 철과 결합능, 이런 거를 보면은 쉽게 우리가 철 결핍증을 진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소원요정 님께서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50대 중반 여성이고 부정맥을 진단받았다고 합니다. 최근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은 일이 있어서 쓰러진 적이 있는데 그 후 부정맥 진단을 받았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먼저 부정맥 종류를 제가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부정맥 중에서 뭐 심방세동과 같이, 우리가 심방세동이라는 부정맥은요. 우리 심장이 좌심방, 좌심실로 돼 있고 우심방, 우심실로 돼 있는데요. 이 좌심방 쪽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이 좌심방이 떠는 현상을 말하는 겁니다. 이 심방세동이 있어서 쓰러지지는 않는데요. 이 심방이 올바르게 수축을 하지를 못하고 심방이 떨게 되면은 그 심방 안에서 혈전이 생기게 됩니다. 혈전이 막 만들어져서 어떻게 되느냐? 이 혈전들이 심장 밖으로 나가서 뇌혈관이나 아니면 기타 다른 혈관들을 막아서 괴사를 시킵니다. 조직이 충분한 산소와 영양분을 받지 못하니까 괴사가 되죠. 그래서 뇌졸중, 뇌경색과 같은 병이 생길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나아가서 이런 조그만 뇌졸중, 뇌경색 같은 게 많이 생기기 때문에 치매가 빨리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심방세동인지 아니면은 심실 조기 수축증인지 아니면 심방 조기 수축증인지 이런 거를 좀 알아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뭐 심실 조기 수축증이다 그러면은 뭐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보통 그 쓰러지는 경우는 흔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요. 이 부정맥이 있다고 해서 꼭 쓰러지는 거 아닙니다. 부정맥이 있다고 해서 꼭 어지러운 거는 아닙니다. 어 그래서 이렇게 쓰러진 적이 있다고 한다면은요. 이걸 갖다가 부정맥을 원인으로 몰고 가면 안 되고요. 혹시 다른 원인이 있지 않나 이거를 꼭 검사를 받아 봐야 됩니다. 이 수술과 약물 치료를 권유하시던데 우선은 약물로 치료해 보기로 했다고 합니다. 약을 잘 먹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면 부정맥이어도 잘 지낼 수 있을까 걱정입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어떤 종류의 부정맥인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아마 거기서 그 담당 선생님이 약으로 이제 치료를 조절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약을 잘 드시면은 별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하지 말라는 거 보통 이제 술, 담배, 그다음에 너무 많은 양의 카페인, 이런 게 이제 이 부정맥을 악화시키거든요. 그다음에 심리적으로 이제 불안정해지거나 스트레스를 받거나 이런 경우에도 이제 부정맥이 악화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피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푼수공주 님께서요. "선생님, 저는 갑자기 의자에서 일어났을 뿐인데 갑자기 심장이 엄청 쿵쾅 뛰면서 걸어가는데 온몸을 누가 앞에서 손으로 누르는 느낌이 나고 숨을 좀 크게 들이마시고 내쉬고 이러면 30초 정도 지나면 또다시 멀쩡해진대요." 처음에는 심장이 쿵쾅 뛰는데
숨을 크게 들이쉬고 내쉬고 이러면은 30초 동안 그러고 나면은 이제 좋아진다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도 흔히 느끼는 증상인가요? 이거는 다른 사람들이 흔히 느끼는 증상은 아니겠죠. 갑자기 의자에서 일어났는데 심장이 엄청 쿵쾅거린다 또는 운동을 하는데 남들보다 심장이 너무 빨리 뛴다 이러면 혈결핍성 혈결핍증 어 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좀 진단을 받아보는 게 좋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경우에 기립성 저혈압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 한번 의사를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병원에서 기립성 저혈압 빈혈은 아니라고 그러고 그냥 미주신경성 실신이라고만 했다고 그러네요. 이 미주신경성 실신이 마땅히 참 해 드릴 게 별로 없습니다. 아주 심하면은 약을 쓰긴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냥 해 드릴 수 있는 조언이요. "의자에서 일어날 때 천천히 조심스럽게 일어나라." 뭐 이렇게 해 드리는 거 빼고는 특별히 더 해 드릴 수 있는 게 없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지만 생활 습관을 좀 개선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요. 압록강 700리 순정이라는 분이 이제 "대장암으로 인한 빈혈 발생 시 헤모글로빈 수치가 낮아지냐?" 이걸 좀 여쭤봤는데요. 헤모글로빈 수치가 낮아집니다. 낮아지기 때문에 어 60세 이상 다시 말씀드리지만 60세 이상에서 갑자기 빈혈이 생겼다. 그것도 철결핍성 빈혈이다. 이러면 대장 내시경이나 위장 내시경을 받아 보셔야 합니다. 그다음에 별이 빛나는 밤 님이 "철분 영양제도 도움이 되나요?" 혈결핍증이 있는 경우엔 당연히 도움이 되죠. 도움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건강이 최고 님이 "요즘처럼 추운 날씨에 실내로 들어오면 잠시 어지럽다고 하는데요. 날씨도 어지러움증과 관련이 있을까요?"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추운 날씨에 우리가 노출되는 경우에는요. 혈관이 수축합니다. 혈관이 수축을 딱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혈압도 올라갑니다. 그렇죠? 혈관이 수축하니까 혈압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겨울에 따뜻한 실내에 있다가 밖에 추운 밖으로 나갈 때는요. 조심하라고 하는 이유가요. 혈관이 수축하기 때문입니다. 따뜻한 실내에 있다가 추운 밖으로 나가면 혈관이 갑자기 수축을 하게 되고 혈압이 갑자기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심근경색증이나 뇌경색, 뇌졸중과 같은 심뇌혈관의 질환의 위험성이 올라가게 됩니다. 실제로 심근경색증은 추운 날씨, 추운 계절에 더 잘 생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제 조심을 해야 되는 거고요. 반대로 추운 날씨에 이제 오랫동안 있는 경우에는 혈관이 수축이 돼 있는데 따뜻한 실내로 들어오게 되면 혈관이 확장을 하게 됩니다. 혈관이 확장되면 어떻게 될까요? 혈압이 떨어지겠죠. 혈압이 떨어지면서 어지러움증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날씨도 어지러움증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김숙자 님이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철분제를 먹으면 설사를 한다고 합니다. 변비에 못지않게 설사를 호소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또 말씀드리지만 격일로 한번 드셔 보십시오. 격일로 오렌지 주스와 함께 최소한의 양을 공복 시에 먹게 되면은요. 이 부작용을 최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설사는 잘 안 생깁니다. 어 이제 철분제를 가장 낮은 용량으로 해 가지고 꼭 격일로 안 드셔도 됩니다. 설사를 한다고 그러면은요. 3 일에 한 번씩만 드셔도 됩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경험인데요. 이가철 제제를요. 3 일에 한 번씩 드시는 분과 제가 삼가 일반적으로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영양제, 건기식 철분제를 매일 먹는 분을 갖다가 제가 피 검사를 하면서 본 적이 있었는데 제 경험상으로 보면은요. 3 일에 한 번씩 이가철을 제가 제안해 드린 그런 정확한 복용법으로 드시는 경우에 오히려 철결핍증이 더 잘 더 좋아지는 걸 제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복용법을 지켜주시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한번 이틀에 한 번씩 먹어서 그래도 설사가 생긴다 그러면 한번 3 일에 한 번씩 드셔 보십시오. 어 여자하면서 이제 헌혈을 하는데요. 헤모글로빈 수치가 낮아서 헌혈을 못 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철분제를 먹는 게 좋을까요? 아닙니다. 혈결핍성 빈혈이 있는 경우에만 철분제를 먹었을 때 효과가 있습니다. 헤모글로빈 수치가 낮다. 그런데 검사를 했더니 혈은 부족하지 않다. 그러면 우리가 다른 원인들을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특히 이제 나이가 많은 경우 65세 이상, 70세 이상인데 빈혈이 있으시고 검사를 해 봤더니 가장 흔한 원인인 혈결핍성 빈혈이 아니다. 혈은 충분해. 그런데 피는 부족해. 이런 경우에는요. 정밀 검사를 해 보면은요. 이 백혈병 전 단계 또는 다발성 골수종 이런 혈액암의 전 단계에 있는 환자들을 발견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혈결핍성 빈혈이 아니고 빈혈이 있고 연세는 많고 혈소판도 떨어져 있고 그다음에 호염구가 뭐 증가가 돼 있다든지 백혈구 수치도 조금 감소돼 있고 이러면 우리가 혹시나 혈액암이 가능성이 있는지 또 하나는 이제 자가 면역 질환이 있는 경우에도 이런 일들이 잘 생기거든요. 그래서 자가 면역 질환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확인을 해 봐야 됩니다. 다음에 이제 박복희 님께서 이 종합영양제를 드시는데 종합영양제에 철분이 들어가 있는데 "당뇨병 환자가 먹어도 되나요?" 라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보통 정합 종합영양제에 철분이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요. 이 철의 양이 많은 경우는 아닙니다. 쪼끔만 들어가 있어서요. 그냥 뭐라고나 할까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이 영양제 회사에서 철을 집어넣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의사의 처방 없이 사는 종합 영양제고 그 안에 철분제가 철이 들어가 있다 그러면은 뭐 드셔도 되고요. 당뇨병 환자가 먹어도 되나요? 당뇨병 환자가 드셔도 됩니다. 자 그다음에 JSCFAD 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 "격일로 먹을 때 1회 복용량은 매일 먹는 양의 2 배로 먹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매일 먹는 양의 2 배로 먹으면 좋습니다. 저도 그렇게 처방을 하는데요. 매일 먹는 양의 2 배를 먹었을 때 뭐 위장 장애가 있다든지 변비나 설사와 같은 부작용이 있다고 그러면은 그냥 그 매일 먹는 양의 과 동일한 양을 드시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엔젤 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80 잠깐만요. 질문이 갑자기 사라졌는데 58세 여성이고요. 헤모글로빈 수치가 16 가까이 나온다고 합니다. 정상이지만 높은 정상이죠. 이보다 더 높아지면 무슨 병이 있는 걸까요? 헤모글로빈 수치가요. 낮으면 빈혈입니다. 피가 부족한 겁니다. 당연히 문제가 있는 거고 우리가 그걸 치료를 해야 되는데요. 헤모글로빈 수치가 높다. 정상보다 높다. 높을수록 좋은 걸까요? 아닙니다. 너무 많아도 문제입니다. 제가 항상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데요. 자 우리가 이제 못 사는 북한 같은 데 가 보십시오. 그런 데 가 보면은 뭐 저도 못 가 봤습니다. 북한 같은 데를 이제 TV로 보면은 도로에 차가 별로 없잖아요. 거의 없어요. 그죠? 도로에 차가 없는 것 이것도 문제예요. 교통수단이 별로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돌아다닐 수도 없고 나라가 가난하다는 걸 보여주는 하나의 지표잖아요. 하지만 도로에 차가 많으면 좋은 걸까요? 도로에 차가 많은 우리 서울 보십시오. 교통체증 있죠. 매연이 많이 나오니까 대기질도 안 좋죠. 대기 오염이 심해지죠. 그렇잖아요. 마찬가지로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헤모글로빈 수치가 높아지게 되면은요. 이 적혈구가 원활하게 혈관을
돌아다니질 못합니다. 그래서 헤모글로빈 수치가 너무 높게 되면 실제로 혈액순환이 잘 안 돼서 이 뇌경색이나 뇌졸중, 심뇌혈관의 위험성이 증가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헤모글로빈 수치가 아주 높은 환자들에서는요. 인위적으로 이제 피를 사혈을 합니다. 피를 뽑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그분들에서는 이제 그분들에게는 이제 아스피린을 처방을 해서 아스피린을 먹어서 피를 조금 묽게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적혈구들이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헤모글로빈 수치가 너무 높게 되면은 당연히 몸에 안 좋은데요. 이 헤모글로빈 수치가 16 정도 나오는 경우에는 가까이 나오는 경우에는 이거는 치료는 할 필요는 없지만 참 애매모호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정상에서 정상 범위이긴 하지만 정상 범위에서 거의 위 경계선상에 해당이 되는 경우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첫 번째로 원인을 찾아봐야 되는데요. 이 병이 없다면 이런 경우에 가장 흔한 원인은요. 이 수면 무호흡증입니다. 코를 심하게 골거나 수면 무호흡증이 있게 되면은요. 이 산소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질 않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산소를 더 잘 공급하게 하려고 이 적혈구를 더 많이 만들어냅니다. 피를 더 많이 만들어내는 거죠. 피를 더 많이 만들어내면 산소가 더 잘 공급될 것 같지만 쉽게 말해서 이 우리가 뭐 운송을 하려고 예를 들어 가지고 손님을 좀 이 국민들을 필요한 곳으로 원활하게 운송을 하기 위해서 차를 무조건 많이 늘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차를 많이 이제 도로에 돌아다니게 차를 많이 생산하게 되면은 많이 생산될 거니까 국민들이 쉽게 목적지에 갈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이 교통 체증이 심해지기 때문에 오히려 잘 못 가게 되거든요. 똑같은 이런 패러독스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요. 이 똑똑해서 우리가 항상성 조절을 잘하는 것 같지만은 이 항상성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걸 사실 잘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산소 공급이 안 되니까 피를 더 많이 만들어내서 결국에는 헤모글로빈 수치가 올라가고 오히려 산소가 공급이 잘 안 되는 그런 우리가 악순환을 일으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코를 많이 고는지 이거를 좀 확인을 해야 되고 수면 무호흡증이 있는가 이걸 확인을 해야 되고 또 하나는 담배를 피는 경우에 또 흡연자에서 이 헤모글로빈 수치가 올라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금연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걸 좀 지켜줘야 되고 그래도 이 헤모글로빈 수치가 계속 높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이뇨제를 복용을 하는 경우가 또 한 가지 원인일 수가 있습니다. 물이 빠져나가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상대적으로 이 적혈구의 비중이 올라가기 때문에 헤모글로빈 수치가 올라가는 경우들이 있고요. 탈수가 되는 경우에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냥 피 검사만 1 년에 한 2번 정도 해서 추적 관찰을 한번 해 보고요. 그렇게 해서 뭐 그냥 계속 16 가까이 유지가 된다면은 별 문제는 되지는 않으니까요. 그냥 관찰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벌써 시간이 다 됐네요. 시간 정말 빨리 지나갑니다. 자 이제 저는 오늘 저희 내 몸의 닥터 시간을 마치고요. 다음에 또 더 유익한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늦은 밤 시간까지 저와 함께 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